자, 철학과 종교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철학과 개별과학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개별과학은 어떤 특정한 영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다. 맨 처음에는 자연과학이었는데 자연현상 전반을 대상으로 학문이었는데 이걸 자연철학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것이 이제 더 전문화되어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지리학 등 많은 개별과학으로 분화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철학과 개별과학은 어떤 차이가 있냐? 경제학, 물리학, 생물학, 화학, 천문학, 지리학 이러한 개별과학도 비판적이지만 철학은 아까 소크라테스의 자기 성찰, 너 자신을 알라처럼 반성적으로 비판하더라. 그리고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더라. 이것이 철학과 개별과학의 차이점이더라. 맨 처음 인도에서는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가, 중국에서는 공자가,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부터 시작한 철학이 17세기에 이제 물리학과 역학, 18세기 화학 등 개별과학이 막 생겨나면서 엄청난 성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문제 해결 능력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개별과학이. 그러다 보니까 철학 같은 거는 필요 없어, 이제 그만하게 라고 하면서 신이 있는가 없는가, 아유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물질적으로 발달하는데 신 따져서 뭐해? 라고 하면서 형이상학이 폐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필요한 거,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만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철학과 하면 어려워, 논리적으로 따져, 동양 철학 공부하면 철학관 챙겨, 서양 철학 공부하면은 뭐해? 말만 많아, 논리적으로 따져 싸서 이야기하기 싫어, 이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다 이때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는 논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개별과학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논리 실증주의가 발달을 했다면 신 필요 없어, 형이상학 등은 다 필요 없다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17세기 이후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보면은 개별과학의 방법, 전제, 목적, 결과가 조화롭게 귀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꼭 과학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충이 생기겠죠.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철학이 중요성이 부각이 돼요. 철학은 왜? 전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과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과 분석이 일어나면서 총체적이고 유기적 종합을 요구하게 되면서 다시 철학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주에다가 독거노인이 몇 명이 있을까? 이거는 이제 지금 통계적인 개별 과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우가 해야 되는 거죠. 김건우 그지? 통계학과니까. 그러면은 독거노인이 몇 명이 있을까? 이분들을 다 수용하려면 복지센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측면에서 또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인호가 이제 일을 해야겠죠. 그러면 선인호가 이제 사회복지 측에서 일을 시작을 하면 건물이 지어진다든지 어떠한 일이 시작이 되겠죠. 주거 환경 쪽에서 이제 성민이나 보배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토목도, 현우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지역 건설도 이제 우건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도시공학도 이제 헌진이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앞에 이제 생태 조경도 필요하겠죠. 채연이가 또 일을 해야겠죠. 이러한 개별 과학 모든 방법, 전제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복지 활동을 독거노인을 위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오라 너네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일을 못해 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니까 철학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삶에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일은 추진해야 될 것인가 말해야 될 것인가, 자연은 얼마나 파괴가 될 것인가, 산은 얼마나 깎아먹을 것인가,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을 철학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철학은 전체적이고 보편적이고 근원적 근본적인 관점에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 러셀이 개별과학의 개념의 명확화와 종합, 세계에 대한 종합적 관점을 갖게 하는 지식이 바로 뭐다? 철학이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너무 맛있게 생겼죠. 사과나무 정말 맛있게 생겼어, 색깔이. 근데 딱 보면은 우리는 사과 맛있게 생겼다,
사과색이 빨갛다. 사과 너무 아름답다. 사과나무 아름답다. 줄기까지는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저 사과를 보면서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철학의 분류, 연구 영역을 세 가지로 나눈다면 형이상학, 존재론, 인식론, 지식론, 가치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사과꽃 이런 거를 보는 거 저 싱싱함, 생기, 아름다움, 사과의 가치를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가치론이에요. 사과 열매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사과의 존재와 가치를 파악하는 주관, 사물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하는 능력을 논하는 거, 이거는 인식론, 지식론이고 사과의 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과의 뿌리에 해당되는 거는 사과의 존재,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 논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형이상학이고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형이상학적, 인식론적, 가치론적인 세 영역을 다 연구한다라는 거죠. 존재론은 뭐냐면 무엇에 대해서 있는가라고 묻고 있다 또는 없다 답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에 관한 질문과 신념을 존재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있는가 없는가, 신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없다고 믿는다. 거기에 답을 얻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신념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존재론이에요. 인식론은 그에 대해서 아는가라고 묻고 안다 또는 모른다라고 답하고 믿을 수 있는 인식에 관한 질문과 신념이 인식론이고, 가치론은 이 사과가 값어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 사과의 모양이 값어치 있을까 없을까, 사과의 색깔이 값어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가치에 관한 대답과 신념을 연구하는 것이 가치론이다. 그러면 이제 철학에 대해서 공부했으니까 종교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종교의 의미는 뭐냐면 규정된 믿음을 공유하는 이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고 신앙 체계고 문화적 체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거 아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단어, 사회, 역사, 도덕, 국어 이러한 단어는 다 일본이 번역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종교가 본래 불교 말이었어요. 산스크리트로 써 있겠죠. 종교의 경전, 능가경의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종교를 썼는데, 이게 이제 일본이 릴리전이라고 단어를 바꾸죠. 그러면서 신과 인간을 잇는다, 연결시킨다. 그것이 바로 뭐다? 종교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대와 당시 일본에서 번역어를 찾다가 의미도 먼 종교로 해석해서 지금에 이루고 있는 것이 릴리전이에요. 종교라는 거는 무엇이냐? 인간이랑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종교성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보면 저는 무종교고 비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성은 없다라고 봅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끔 보면은 누군가에게 정말 간절할 때, 제 이거 시험 꼭 붙게 해주세요. 제 면접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데 그 주세요가 엄마나 아빠도 아니고 나 자신한테 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누군가에게 간절히 비는 거잖아요. 그 종교성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인간의 이중적인 특성이다. 종교성과 철학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의 내용,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신념, 신성한 사물과 세속적 사물의 차이, 신성한 사물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의식행위, 초자연적 존재가 설정했다고 믿는 도덕 규범, 독특한 종교적 감정, 기도나 다른 언행에 의해서 초자연적 존재와의 연결, 세계 전체의 의미, 그리고 세계 속에서의 개인의 입장에 관한 일반적 견해, 내세와 천국, 유토피아, 이러한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그러나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 로고스를 간절히 추구한다, 법칙을 간절히 욕망한다, 이거를 종교적으로 다시 단어를 바꿨더니 바냐 바라밀, 바냐는 지혜고 바라밀은 서원하니까 바냐 바라밀이 지혜를 사랑한다, 필로소피와 같은 의미를 갖는데, 결국은 종교와 철학이 목적이 뭐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목적은 똑같다. 그러나 가는 길이 다를 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철학과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라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논증이 자립적이다, 논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는 틀렸으면 틀렸다고 따져서, 논증적으로 따져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철학이에요. 그러나 그 신에 대한 믿음이 틀려도 믿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큰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아무튼 틀리면 틀렸다고 따지는 거고 틀려도 믿는 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와 종교 철학은 뭐냐면 말 그대로 신이나 초자연적인 절대자 또는 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 생활의 고뇌를 해결하고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문화 체계가 바로 종교라는 거죠. 애니미즘, 토테미즘, 물신 숭배, 샤머니즘,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러한 비제도적인 거, 아까 이 토테미즘 같은 거, 샤머니즘 같은 거, 제도적인 거, 다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러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종교인데 이러한 것들을 보편적 본질, 의, 가치 따위에 대하여 철학적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 철학이다. 그러나 이 종교 철학은 종교학과는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여기서 서양과 동양의 인식의 차이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서양은 이분법적으로 분리를 한다면 동양은 합의를 추구해요. 합의. 그러니까는 서양에서 이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기독교는 종교로 봐요. 그런데 동양은 종교성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면서 동양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미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하는 이러한 기독교적인 행위, 찬양, 예배 같은 경우는 종교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종교라고 보는데 이것도 이제 인도에서 오체투지를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종교성이에요. 분명히 힌두교에. 그런데 이거를 뭘로 본다? 미신으로 본다라는 게 서양적인 안목에서 보는 동양에 대한 편견이에요. 서양 근대 정신의 특성이 이제 근대 정신의 특성이 뭐냐면 신만을 추구했던 중세 천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성을 강조했던 근대 시대가 오는데 이 사고로 동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양의 근대 정신이 자본주의, 합리주의, 실용주의, 개인주의 등을 파생시켰다면 이 특성으로 동양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양은 합일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는 심리학, 사회학, 인문사회 같은 경우도 다 서양 근대 정신에서 만들어진 학문이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교육을 잠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면 1924년 서울대 전신이에요. 경성제국대학인데 이때 만들어진 학부가 세계에서 이제 철학과가 이제 법문학부에 들어가요. 철학과에서 공부한 게 교육학, 윤리학, 심리학, 철학, 사회학, 종교학 이런 것들 다 철학과에서 공부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전부 어느 내용이었냐면 서양에서 들어온 학문 내용이었어요. 보세요. 내용 자체가 전부 서양적이었지 동양적인 단어로 만들어진 것은 뭐였어요? 없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국어 국문학이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제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어, 조선문학이 국문학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과에서 일본 영향과 서양 교육 과정에 영향을 있을지언정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스스로 만들긴 참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웠던 교육 과정도 전부 서양의 영향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저번에도 육아 사상, 그다음 노자 사상, 장자 사상, 그다음에 인도 불교 사상 이러한 모든 사상이 여러분들 문화체계, 문화적인 의식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발견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동양인이에요. 동양인이다 보니까 내가 너하고 같이 함께 잘 더불어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는 사고는 없어요. 동양인의 사고에서는. 그런데 자꾸 교육과정은 어떻게 돼요? 서양적인 교육과정을 배우다 보니까 괴리감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동양과 서양은 학문에서도 차이가 난다. 동양의 학문은 삶 자체예요. 내가 꼭 학교를 가서 배우지 않아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어도 인생을 산 선배들한테 인생을 살았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삶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학문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사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그 지혜를 배우는 거,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동양적인 학문이다라고 한다면, 서양은 오로지 사이언스, 인식론, 실험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동일한 상황을 예측하기 위한 학문만을 발전시키고 있다라는 것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철학을 지혜에 대한 사랑, 논리적 사고를 철학의 주요한 방법으로 여겼다면, 동양은 철학이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되는 가르침으로서 인간의 마음과 성품을 더 강조했다. 그래서 중국 철학, 성품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서양 철학에서 성품론 그런 말은 없잖아요. 서양 철학은 어떻게? 존재론, 신이 있다 없다, 가치론, 그 다음에 인식론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면, 고대, 중세, 근대, 고대는 존재와 선에 대해서, 그리고 중세는 천년 동안 신에 대해서, 그리고 근대는 이제 데카르트나 파스칼부터 시작해서 지식이란 무엇인가, 인식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다.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저렇게 분류를 안 하고 본체론, 현상론, 수양론, 아니면 우주론, 심성론, 실천론이라는 분류를 하면서, 인도에서는 범화일열하고 합일 사상을 추구를 하고, 중국 철학에서도 천인합일이다고 합일 사상을 추구를 하는 거죠. 동양 철학은 결국은 합일을 목표로 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서 일상적인 삶과 철학적인 삶으로 분류를 한다면, 그냥 여러분들 아무 철학적인 사유나 반성적인 사유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일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 그 생각, 욕구, 감정이 이제 말로 나오거든요. 언어로 나오면서 또 행동까지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과 언어가 반복되면서 습관이 돼요. 그 습관이 여러분들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 성격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류라는 말이 있어요. 부류, 류자, 류. 어느 부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성격이 좀 달라져요. 긍정적인 부류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만, 부정적인 부류에 들어간다면은 부정적인 부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매일 시체를 태우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삶의 의미가 다가지겠어요. 살면 뭐하나 이렇게 허무해지지 자꾸. 그래서 류를 저는 강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어두운 사람하고 잘 안 만나요. 이야기도 잘 안 해요. 그 사람하고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돌아올 때는 막 허무하고 허전하고 삶은 왜 살지 그래요.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한테는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직업도 마찬가지고 끼리끼리도 그러고, 여러분들은 전북대라는 곳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긍정적인 기를 받는다고 그러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어떻게 돼요? 진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 여러 다른 환경들에 접하다 보면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선순환과 악순환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순환, 공부 열심히 해서 수업 잘하는 선생님이 합리적인 생각과 철학을 열정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생들도 성적이 잘 나오면서 학생들도 내면적으로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가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이 부정적이면은 학생들도 되게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사고가. 그래서 엄청나게 그 주변의 인연의 그 영향이 정말 중요해요. 나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많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도 운동 안 했어. 근육이 불균형이야. 자세가 잘못돼 있어. 걸음걸이가 삐뚤어졌어. 거기 관절이 퇴행이 와. 그러면서 거기에 통증과 염증이 와. 계속 아파. 병원에 가. 그러면서 또 운동 안 해. 이런 거죠. 통증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딜레마. 지금 내년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요. 여러분들 엄마가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식당을 하시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지금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2달 후에. 그러면 사람을 내보내요. 내보내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인력도 감축되고 비자발적인 실업자가 증가하면서 엄마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생산량도 감소되고 계속 엄마는 악순환이 되는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바비가 올라가. 그러면은 여러분의 소득이 늘어나. 그러면 여러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도 증가해. 그럼 기업 생산량도 증가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고용하면서 또 여러분들 소득이 증가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선순환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상, 고, 무아. 이 삶은 고다. 왜? 나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 것이 가장 중요해. 내가 어느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 내가 어느 입장에 서서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된다. 끊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시간표는 언제 오는 것일까? 바로 나 자신의 결단의 시간표이다 라는 말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이성적인 사고, 여러분들의 판단력, 여러분들의 지혜로움, 여러분들의 철학적인 삶, 여러분들의 철학적인 신념, 여러분들의 철학함으로 여러분들은 결단을 해서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다? 진급시키는 것이다. 선순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진급의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악순환의 삶을 살게 만드는 강급의 길로 가는 것도 결국 누구 몫이냐? 여러분들의 몫이다. 그래서 주변의 인연마저도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저번에 불교 철학 공부할 때 했었죠. 인과 응보, 그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인연이라고 그랬어요. 농부의 정성, 비, 해, 모든 중간 과정의 인연에 의해서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판단력에 의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게 뭐라고? 철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철학과 종교, 그리고 서양과 동양의 사고의 특징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 수업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진급하는 삶 되세요.